그토록 바라왔던 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거를 다들 잊으신 것 같아서 잠깐 한 대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의 죄를 그냥 막 다 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 잠깐 한번 좀 볼까요? 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인데요. 언론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 참 신기해. 검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분노하지 않아. 네,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이틀 뒤 5월 4일에 윤석열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1시간 15분 동안이나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에 김건희와 박성재 간의 예. 텔레그램 대화가 그 이어지고요. 내용도 다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닷새 뒤 5월 12일에 윤석열과 박성재가 4차례나 통화를 하게 되고요. 5월 13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날 5월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7초 침묵, 네, 소극적 저항을 하게 되고 네. 5월 15일 또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네. 5월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가 바로 김건희의 무혐의였습니다. 자, 죄를 덮어줬는데요. 2024년 7월 20일 출장 조사, 김건희 입장에서는 황제 조사를 받게 되고 예. 10월 2일에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요.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사건 암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암장만큼은 절대로 못 견뎌 하잖아. 이런 암장은 또 잘 견뎌요. 맞습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정에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너 이런 거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네네.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와서 답을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짧게 좀 듣고 오겠습니다. 증인이 발송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할 때 증인은 전 영부인인 김정숙,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전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소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과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의 경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였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인사 배경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검찰개혁 국면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무데도 안 다뤄요. 맞아요. 이건 너 솔직히 처음 봤지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완전 처음 봤어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건 안 다루더라고. 저도 어제 잠깐 저녁에 네. 이제 일정 마치고 들어갔는데 기사로는 못 보고요. 기사는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예. 떠서 그때 봤어요. 기사는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검찰개혁 지금 망해라 온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국면이다 보니 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은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죠. 애써 외면하고 와, 있죠. 나는 이게 신기하대. 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지켜왔던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정점이면서 이 사람들이 뒤를 다 봐줘왔던 핵심 세력이 검찰인데
이 핵심 세력이 지금 깎여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였거든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무너져. 그 기득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면 피해자 보호에 맞아요. 소홀해진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라이팅했던 것들인데 예. 검사가 언제 피해자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요번에 쿠팡 퇴직금 사건 그렇지. 전형적인 피해자들을 가장 국민, 약자야. 그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검사 정관들이 나중에 하거든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언론의 불공정도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난 그것도 속상한데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의원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응원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은 욕한 것만 주목을 해요. 당장 이제 사법 시스템의 대표적 피해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댓글을 달았죠. 저는 뭐 이런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언론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습니다. 아, 저 이건 많이 봤어요. 예.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예, 예. 유성 씨도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거 언론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확인해 봤더니 몇 군데 다뤘습니다. 아니에요. 한 군데. 한국일보. 한국일보 맞아요. 딱 한 군데 다뤘더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와. 것처럼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청취하고 네. 또 울분에 차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맞습니다. 듣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 개선은 굉장히 많이 수용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아니 부분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덕에 이번에 굉장히 촘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저는 목소리 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맞아요. 입장도 표명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더 꼼꼼한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 침해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이 긴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검사라는 하나의 이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모두 다 집중시켜 놓는 것이 너무 큰 부작용을 발생하니 이것을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그럼 이걸 잘 해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언론도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와 출발선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은 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것이다라고 불완전한 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불완전한 제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게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네. 그 불완전성을 이제는 너무나 남용해서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불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였고 그게 거의 다 달성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망해라가 아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좀 망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중수청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행안부랑 법무부 입장들을 좀 챙겨봤는데 네. 행안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11일 날 냈는데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17개 고검과 지검에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한 3,070명 정도 검사 260명 포함한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행안부는 발표를 했고요. 예. 법무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한 건 맞는데 참석하고 나와서 오히려
뭐 소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또 있다. 또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 것은 공소청은 그러면 청사를 어디를 쓸 것이냐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쓰면서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청에 비해서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업무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청사를 뭐 일단 사용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존 청사를 계속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요. 법원 옆에 이렇게 검찰청 똑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외국 나가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하고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늘 강조하는 우린 같은 사법시험 통과한 비슷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법원이랑 비슷하게 옆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게 것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떨어뜨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법원만 있어요. 어디 가보시죠. 다 법원만 있지. 아, 검찰청이 그래요? 바로 옆에 이렇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크기, 같은 부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항상 이게 말 못한 불편이에요. 왜요? 어떤 법원을 새로 하나 청사를 개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이 꼭 따라와야 되니까 법무부 입장을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 네.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더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력 재배치인데 지금 중수청에 한 2,500명 정도 수사관이 갈 것이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수사관, 현재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남는데 이분들이 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수사관이 4천 명이 남습니까? 물론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걸 도울 인력들로 보조하는 인력들로 전환 배치는 되겠죠. 네. 하지만 4천 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게 정부가 좀 신속하게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안 보낼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안 보낼 생각이 아니라 법무부가 안 보낼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물론 검찰의 입장을 듣죠. 근데 법무부가 현재 그것을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거 제대로 되겠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요. 언론이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요. 지난 3월이나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빨리 통과시켜야 10월 2일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그렇지. 그때 언론이